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리즈죠. 폴카닷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어, 벌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들에는 폴카닷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 뭐 XCM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타임 같은 좀 이런 미래 가능성 위주로 많이 살펴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향을 바꿔서요.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기대감이나 뭐 기술적인 그런 좋은 말들은 잠깐, 아주 잠깐만 옆으로 밀어두고요. 정말 냉정하게, 오직 숫자로만 폴카닷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이 폴카닷이 과연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그리고 총 예치 자산, 뭐 TVL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얼마나 쓰이는지, 부채인 활성도, 이 세 가지 숫자만 봐도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현재 폴카닷 생태계 안에서요. 지금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시가총액 총 규모가 대략 한 7,600만 달러. 그 정도 수준입니다. 7,600만 달러요? 원화로 하면 한 1,000억 원 조금 넘는 돈인데,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지는 않네요.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비교를 해봐야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죠.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이더리움 레이어 2 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베이스, 이걸 한번 보죠. 네, 베이스요. 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만 해도요. 약 44억 3천만 달러 정도 돼요. 44억 달러요. 와, 네, 폴카닷이랑 비교하면 거의 58배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걸 봐도 차이가 큰데요. 베이스는 하루에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가 약 1230만 건 정도 되고요. 매일 활동하는 고유 주소 수도 한 84만 5천 개 그 정도 됩니다. 와, 58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격차가 정말 크네요. 다른 경쟁 체인들은 또 어떤가요? 또 다른 강자 아비트럼도 있죠.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비트럼 안에 있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 DX라고 하죠. 거기서 하루에 오가는 거래량만 해도 약 14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요. 그리고 일일 활성 주소는 약 32만 개 정도, 일일 트랜잭션은 약 629만 건,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고성능 레이어 1 하면 솔라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솔라나. 솔라나는 월간 활성 주소 수로 보면 거의 뭐 최상위권이에요. 수백만 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일 트랜잭션은 뭐 수천만 건 단위로 막 보고가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하자면 지금 주요 경쟁자들 데이스나 아비트럼, 솔라나 같은 곳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모나 실제 체인 활동성 면에서 폴카닷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그 이상으로 훨씬 앞서 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베이스, 아비트럼, 솔라나.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량이네요. 그럼 폴카닷 내부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그 안에 개별 D앱들 활동성은 좀 어떤 수준인가요?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폴카닷의 그 대표적인 파라체인 개반 DX가 있죠. 하이드레이션. 예전 이름은 히드라 DX였는데 하이드레이션. 네. 최근 데이터 보면요. 하이드레이션에서 하루 거래량이 약 1,39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주간 거래량으로 보면 한 7,200만 달러 수준,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파라체인, 그 EVM 호환되는 문빔이라고 있거든요. 네, 문빔. 거기 있는 덱스들 하루 거래량은 한 86만 달러 정도? 이건 좀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종합해보니까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현재 폴카닷은 뭐 전체 스테이블 코인 총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오가는 트랜잭션 수나 활성 주소 수 같은 그 전체적인 체인 활동성, 그리고 또 개별 D앱의 거래량이나 유동성,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베이스, 아비트럼, 솔라나 같은 뭐랄까 메이저리그 경쟁자들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풀 자체의 크기랑 매일매일의 활동성 지표에서 격차가 좀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게 현재 숫자가 딱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물론 여기서 뭐 하나 덧붙이자면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하냐, 뭐 기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카닷 TVL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가끔 커뮤니티에서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해도 절대적인 규모 자체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데요. 폴카닷은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된, 흔히 말하는 차세대 아키텍처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시장에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이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핵심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사용자들이 생태계로 들어오는 입구, 즉 온오프램프랑 사용자 유입 경로의 차이입니다. 온오프램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원어 같은 법정화폐를 코인으로 바꾸거나 온램프, 반대로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오프램프,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베이스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 그리고 솔라나 이런 데는 사용자들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 CEX에서 바로 그 체인 네이티브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보내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아, 그렇죠. CX 지원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메타마스크 같은 대중적인 지갑이랑 연동도 잘 되어 있고 사용자 경험 자체도 꽤 잘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누가 먼저 넓혀놨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맞는 겁니다. 문턱이 낮았군요. 그렇죠. 더 많은 사용자가 쉽게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도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거고요. 특히 그 베이스 체인 보면요. 자산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유독 높거든요. 이게 딱 이런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용자들이 쉽게 발들여 놓고 또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그 통로, 그게 얼마나 잘 닦여 있었냐가 중요했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이펙트. 네트워크 효과. 네. 경쟁 체인들은 이미 꽤 많은 성공적인 디앱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또 많은 활성 사용자 기반, 이걸 이미 확보를 했어요.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막 끌어당기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군요. 네, 디앱이 많으니까 사용자가 모이고 사용자가 모이니까 유동성이 쌓이고 또 그 유동성을 보고 새로운 개발자랑 디앱이 들어오고 이게 강력한 자석 효과처럼 작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대규모 DX는 물론이고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까지 엄청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전문 트레이더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한번 흐름을 타면 점점 더 커지는 약간 눈덩이 효과 같은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좀 더 폴카닷 내부 문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폴카닷이 내세우는 메시지랑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간극, 이걸 지적할 수 있어요. 폴카닷은 그 릴레이 체인이라는 중앙 허브가 있고 여기에 파라체인이라는 독립적인 블록체인들이 연결돼서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조. 이게 마치 서울역 릴레이 체인이라는 중심에서 각기 다른 노선, 파라체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그때 XCM이라는 표준화된 환승 시스템을 쓴다. 이런 아주 이상적이고 깔끔한 그림을 제시하죠. XCM은 폴카닷의 핵심 기술 중 하나고요. 서로 다른 체인끼리 안전하게 메시지랑 자산을 주고받게 해주는 거니까요. 네, 저도 그 폴카닷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XCM 통한 상호 운용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실제 사용자 경험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참 우아한데 실제 사용자가 딱 부딪히는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파라체인에서 막 활동하다가 B라는 파라체인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써야 하는 지갑 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지갑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또 각 파라체인의 그 블록 탐색기 있잖아요. 익스플로러. 그것도 디자인이나 보여주는 정보가 제각각일 수 있고요. 심지어 트랜잭션 수수료 내는 토큰이나 방식마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좀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마치 멋진 중앙역 릴레이 체인은 딱 있는데 1호선 파라체인 A 타는 법이랑 4호선 파라체인 B 표 사는 법, 지갑, 수수료 정책 이게 다 달라서 이 환승, XCM 사용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랑 비슷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런 좀 파편화된 사용자 경험, UX, 이게 특히 암호화폐 생태계가 아직 낯선 신규 사용자들한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폴카닷은 하나의 매끄러운 네트워크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실제 사용자는
이거 여러 개로 나뉜 섬들을 좀 힘들게 오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설계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사용자 편의성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격차,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폴카닷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솔라나나 이도리움 레이어트랑 모든 전선에서 막 정면 대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폴카닷한테는 자기들만의 그 고유한 강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틈새 시장, 니치마켓이라고 하죠.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가능성 있는 틈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산 백엔드 세틀먼트로서의 역할입니다. 정산 백엔드요? 그 금융거래 같은 거 할 때 최종적으로 거래 기록 맞추고 처리하는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뒤에서 돌아가는 핵심 시스템, 뭐 그런 걸 의미하나요? 정확합니다. 폴카닷에 그 셋허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릴레이 체인에 연결된 좀 특별한 파라체인인데 폴카닷 생태계 전체의 자산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약간 중앙 금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에셋 허브? 여기에 XCM이라는 표준화된 메시지 프로토콜을 딱 결합하면 여러 파라체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자산 이동이나 뭐 상태 변화 같은 거를 아주 일관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산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 마치 여러 사업부를 가진 대기업이 중앙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폴카닷이 다른 체인들이나 심지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결제 및 정산 레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요. 근데 과연 다른 블록체인들이나 기업들이 굳이 폴카닷을 자기들 정산 시스템으로 쓸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폴카닷이 제공하는 표준화되고 검증된 보안, 그리고 다양한 체인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블록체인이 막 얽히는 복잡한 거래나 아니면 규제 준수가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서는 이런 중립적이고 신뢰성 높은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역할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 보려면요. 그 에셋 허브를 통해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랑 XCM 메시지 전송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이걸 핵심 성과 지표 KPI로 삼아서 계속 봐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성장한다? 그러면 폴카닷이 정산 백엔드라는 틈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노린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럼 두 번째 틈새 시장은 뭔가요? 두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 앱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건 폴카닷 2.0 아키텍처의 핵심인 코어타임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랑 관련이 깊어요. 코어타임. 네. 코어타임은 그 블록체인의 처리 능력, 그러니까 블록 공간을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필요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클라우드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간에만 대규모 트래픽이 확 몰리는 이벤트성 서비스 있잖아요. 뭐 콘서트 티켓 판매라든지 게임 아이템 드롭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디맨드 코어 타임을 딱 사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 반면에 상시 운영이 필요한 예를 들어 기업 간 B2B 거래 시스템 같은 거는 벌크 코어 타임을 좀 장기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이죠. 마치 그 클라우드 서버 자원을 필요할 때만 빌려 쓰거나 아니면 장기 할인 계약으로 싸게 쓰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한 처리 역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고요. 피크 트래픽 대응, 아예 완전한 독립 체인으로 확장하는 시나리오까지 아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 규모랑 예산에 딱 맞춰서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사실 범용적인 L1이나 L2에서는 제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맞춤형 체인 구축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맞춤형 블록체인 제작소 같은 역할이군요. 확실히 좀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틈새 시장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요, 외부와의 막 전면전,
이런 거보다는 우선 폴카닷 생태계 내부의 안정적인 DX 및 결제 레일, Internal DEX and Payment Rail 역할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내부 인프라 강화군요. 네, 솔라나나 이더리움 레이아2처럼 온갖 종류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막 유치해서 거대 생태계를 만들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일단 폴카닷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파라체인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교환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 내부 인프라, 즉 튼튼한 길을 까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외부 확장 경쟁보다는 일단 내실 다지기에 좀 더 집중한다 이런 거네요. 이 전략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레이션 같은 폴카닷 내부 DX의 일일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단순히 거래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규모의 거래 주문도 가격 변동 없이 소화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유동성 깊이, 리퀴디티 데프스. 예를 들면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얼마나 낮은지, 오더북이 얼마나 두터운지 이런 게 핵심 KPI가 됩니다. 아, 유동성 깊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문비비나 아스타처럼 폴카닷 생태계 안에 있는 EVM 호환 체인들 있잖아요. 거기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다시 찾아와서 활동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사용자 재방문율, 리텐션 레이트 같은 지표도 이 내부 생태계가 진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네, 정리해보면 세 가지 현실적인 틈새 시장. 첫째,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 정산 백엔드. 둘째, 비용 효율적인 맞춤형 체인 제작소, 저비용 앱 체인 플랫폼. 셋째, 내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내부 DX 및 결제 레일 강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금 당장 폴카닷이 마주한 현실을 냉정한 숫자로 딱 점검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도 폴카닷을 평가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냉정한 현실 체크리스트. 첫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격차. 아까 말씀드렸죠? 폴카닷 약 7,600만 달러 대 베이스 약 44억 3천만 달러. 무려 58배 차이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명확하게 외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폴카닷으로 쉽고 편하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온오프 램프. 이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돈을 쓸 곳, 즉 사람들이 진짜 사용하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앵커 디앱. 이거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라고요. 아, 들어오는 문턱 낮추고 들어와서 머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말 절박한 외침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둘째, 활동성 격차. 아비트럼 하루 트랜잭션 약 629만 건, 활성 주소 약 32만 개. 베이스는 하루 트랜잭션 약 1230만 건, 활성 주소 약 84만 5천 개. 근데 폴카닷 주요 파라체인들은 아직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 격차는 특히 암호화폐 사용이 아직 익숙지 않은 초보 사용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폴카닷 생태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전 과정, 즉 사용자 경험, UX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까 말한 그 파편화되고 복잡한 경험, 이게 사용자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네. 지갑 설치부터 다른 파라체인으로 자산 보내고 또 수수료 내는 것까지 처음은 사용자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 저도 예전에 다른 생태계 한번 써보려다가 지갑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거의 포기할 뻔한 기억이 있어요. 이게 초심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허들이죠. 정확합니다. 네. 셋째, DX 볼륨 격차. 폴카닷 내 대표 DX인 하이드레이션의 일일 거래량이 약 1,400만 달러 수준인데 아비트럼이나 베이스 같은 체인들은 그 체인 전체 DX 거래량을 다 합치면 하루에 10억 달러를 그냥 훌쩍 넘습니다. 10억 달러? 와. 네, 이 엄청난 유동성 격차를 줄이려면요. 외부의 그 전문 유동성 공급자, LP들이나 마켓 메이커들, MM들 있잖아요. 이분들이랑 아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고요. 또 이분들이 폴카닷 생태계, 특히 하이드레이션 같은 핵심 DX의 매력을 느끼고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사용자는 거래할 때 불리한 가격, 슬리피지라고 하죠. 그걸 겪게 되고 큰 규모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죠. 외부 자금이랑 전문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여서 거래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물론 뭐 체인 간 직접 비교에는 지표 정의나 집계 범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절대적인 규모의 격차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이게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냉정한 현실 그리고 시급한 과제들 이걸 바탕으로 풀카닷의 미래는 좀 어떤 모습일지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앞으로 어떤 각본이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네,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현실 기반의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핵심 과제 있죠. 이걸 폴카닷이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페이먼트 회사나 아니면 신뢰도 높은 커스터디 기업, 혹은 주요 CEX랑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딱 맺어서 온오프 램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그리고 EVM 호환 파러체인들의 사용자 경험을 대폭 향상시키는 거죠. 사용자가 뭐 가스비 걱정 없이 트랜잭션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지갑 주소 대신에 쉬운 아이디를 쓴다거나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좋네요. 그쵸. 동시에 하이드레이션 같은 내부 핵심 DX의 기능이 더 고도화되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풀이 점점 깊어진다면 폴카닷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랑 XM 트랜잭션 양은 뭐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건강한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착실하게 성장하는 모습,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네요. 그렇다면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중립적 시나리오는요, 폴카닷이 그 코어타임 모델의 강점을 살려서 아까 말한 틈새 시장 있잖아요. 특히 특정 B2B 거래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이벤트성 앱체인, 이런 걸 위한 백엔드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필요한 곳에 딱 쓰이는 작지만 강한 기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네. 대중적인 인지도는 좀 낮을 수 있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 기술적인 해자를 딱 구축하고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려해야 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좀 안타깝지만 온 오프램프 확충이나 핵심 앵커 DM 유치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파편화된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나타나는 주요 경쟁 체인들과의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폴카닷의 역할은 아까 이야기한 몇몇 아주 제한적인 틈새 시장에만 딱 국한되고 생태계 전체의 성장 동력을 상실해서 점차 시장에서 잊혀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온 오프램프 개선, 앵커 디앱 유치, 사용자 경험 형상, 이 3가지 핵심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폴카닷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네요. 자, 오늘 정말 깊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폴카닷의 현지소와 미래에 대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딱 3줄로 정리해 볼게요. 현재 폴카닷은요, 스테이블 코인 규모, 일일 활동성, DX 거래량 같은 주요 지표면에서 이더리움 레이어9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네, 둘째, 잠재적 강점. 하지만 폴카닷은 에셋 허브와 XCM을 통해서 여러 체인 간의 자산 이동과 정산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기술적 잠재력이 있고요. 또 코어타임 모델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체인 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결정적 과제.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요, 사용자 친화적인 온 오프램프 구축, 그리고 생태계를 끌고 갈 핵심 앵커, 디앱 유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편화된 사용자 경험, UX의 획기적인 개선, 이 3가지 핵심 과제를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명확하고 핵심적인 요약 감사합니다. 팩트, 잠재적 강점, 그리고 결정적 과제. 폴카닷의 현재와 미래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총 6보작에 걸쳐 진행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폴카닷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폴카닷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폴카닷이 실제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폴카닷이라는 이 복잡한 기술과 생태계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시리즈와 또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리즈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실생활과 좀 밀접하고 실제 투자나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폴카닷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